MBA에 관계된 과목이 한 30여 과목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그걸 학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2년 코스 또는 2년 반 코스로서 MBA 과정을 쭉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본 과목인데 그 과목의 이제 첫 번째 시간 개론 과목으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교재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 내용 자체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매우 비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잘 분석적으로 요점 있게 정리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 그게 또 특별히 9가지 정도를 좀 강조해서 그 전체가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프로 골프 선수가 되었는데 홀인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1등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이제 매스컴도 주목받고 혜성같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기초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분명히 월드 베스트가 되고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을 경우에 그를 성공했다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된 것은 정말 잘한 것이죠. 근데 연속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면 그걸 과연 성공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 성공 가지고는 미흡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럼 얼마 정도 지속하면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생 중에서요, 사회생활하는 기간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 학교를 졸업한다 할지 사회생활 한 40년 정도를 하나의 그 정착 활동으로 생각하는데 그 40년 중에서 적어도 준비하는 시간이 10년은 갈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간 30년으로 본다 할 때 그중에 3분의 2 정도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 40년에 반해서 20년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만 잘해도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20년을 잡아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각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검증해 본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속성이 과연 20년이 있다고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인가에 관계돼서 인터뷰들을 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를 쭉 하고 나왔더니 백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뷰해본 사람들이죠. 각 분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200건 정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통을 찾아서 글을 적기 위해서 챕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보기 시작한 거죠. 다 만들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200명 인터뷰한 사람들을 전부 기사를 한 토막씩 넣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한 150명 정도는 기사를 썼는데 한 50명 정도는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쓰려고 보니까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던 교훈하고 저 사람이 말했던 교훈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한 사람의 것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 것은 쓰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인터뷰했습니다를 위해서 책의 별책 부록으로 뒤에다가 인터뷰한 사람 명단을 쭉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표시했어요. 별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인터뷰했지만은 기사로는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말과 앞에 있는 교훈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경영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란 무엇일까요? 말할 때 경영학은 이론에서 나와서 그걸 배워서 실습해가지고 나오는 성공 사례가 아니고요. 성공 사례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론을 만드는 것이 경영학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연역법, 균화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요. 혜성같이 등장하는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갑작스럽게 그 업계 1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에 멈출 줄 알았는데 5년, 10년, 20년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나름대로 평범했는데 비범하게 된 비결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케이스로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경영학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컨설팅 기법이나 MBA 과정에서 말하는 기법의 거의 100%가요. 너무 과장되는데 99%는 성공 사례를 체계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국의 기업들에 요즘은 좀 지나간 경향도 있습니다만 식스시그마 기법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했고 지금도 많은 회사에 식스시그마 기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모토로라라는 미국 회사가 품질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일본이 워낙 잘한다고 하니까 일본을 벤치마킹 해봤더니 모토로라의 불량률은 100개 중에 1개 정도 불량이 나오는 1% 정도 불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을 딱 가서 일본의 소니나 마치사나 자동차나 이 업체들을 보니까 불량률이 100ppm이고 3ppm인 겁니다. 100만 개 중에서 몇 개. 실력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모토로라가 연구해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 다음에 원인을 아마 제대로 안다면 품질 문제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원인을 제대로 안다면 원인의 결과니까 인자가 잘 밝혀진다면 그걸 잘 매니지먼트 하게 되면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좋아지는지 가설을 세워가지고 해서 확인해봐서 정말 좋아지면은 그걸 표준화시켜서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4단계의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메저먼트, 측정을 하는 거, 분석한 현상을 파악하는 거, 어널리시스, 원인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임프루먼트,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유지관리하는 거, 새로운 표준으로 정립하는 거. 그래서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모토로라가 품질에 대한 많은 산포들을 MAIC의 절차에서 개선했더니 잘 됐습니다. 잘 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토로라사는 말콤 볼드지라고 상을 신청했어요. 말콤 볼드지라는 상은 일본은 대명상이고 우리나라는 품질관리상입니다. 쉽게 해서 국가에서 주는 품질상이에요. 품질을 혁신했다는 상이거든요. 모토로라는 여하튼 상을 받았습니다. 말콤 볼드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은 걸 통해서 모토로라는 일본 회사를 능가하는 미국 회사라는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미국 땅에 있는 미국 회사가 품질에 있어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극복했다라고 성공 사례가 나온 거죠. 그걸 보고 그 기법들이 미국의 많은 제조업에 횡적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그것을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인 회사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잭 일치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경영자죠.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주목했습니다. 당신 회사 뭐 그렇게 잘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토로라에서 개발된 식스시그마 기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 회사 경영혁신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덕을 보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모든 회사가 지위가 1등을 했는데 그 원인과 비결이 식스시그마 기법이라 하니까 전 세계 모든 대기업들이 그럼 우리도 그 기법을 배워야겠다. 적용해야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스시그마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기법이 돼서 보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스시그마 기법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죠. 어떤 기업이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잘한 것을 누군가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횡척전개 하려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뭐 절차도 많고 순서 많아서 이해하기부터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화시킨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하나의 공통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는 포트폴리오 열정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제너럴 솔루션의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시대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200명이 성공했으면 200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공통 분모는 70%가 있지만 독특한 부분이 30%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70%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30%를 빼놓고요. 자, 보편적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적 측면에서는 우리 백투더 베이직 차원에서는 딱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나의 케이스에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바로 이제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죠. 예를 든다면 이 책의 저자와 인터뷰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사람은 한국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리 원칙은 우리에게 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가 있고요. 한국의 정서가 있고 한국의 2012년의 시대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 조건들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 조건에 대한 것은 스페셜 솔루션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적게 말하면 70%, 많이 말하면 90%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10% 플러스 30% 정도는 내가 만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사고하는 방식과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되는 주문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이 10%와 30%를 보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라이프 스토리가 과연 하나의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이야기가 10%에서 30%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책에서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인터뷰에서 말했던 교훈들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크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몇 가지를 뽑아서 제가 그중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공을 재정의하라는 용어입니다. 성공을 재정의한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요. 성공을 재정의한다는 말과 아주 유사성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경쟁사회에 속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게 경쟁이 치열하게 되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이 비슷한 거죠. 경쟁업체와 우리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뭔가 우리 한국말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 하죠. 그것을 뭐라 합니까? 레드 오션. 레드라는 말이 이제 빨간색이니까 피바다. 이게 레드 오션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비즈니스의 모든 현장이 경쟁이 치열하고 양육강식이고 치열한 머리싸움과 하고 있는데 이게 승패가 나질 않습니다. 실력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렇죠? 결과가 뻔하니까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그 싸워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 빠져나와서 이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역에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독점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독점해버리면은 수익성도 좋아지고 성장성도 다 좋아지겠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영역에 독점 영역을 구축하라는 것이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의 차이는 뭐냐면요. 똑같은 것을 열심히 잘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시장을 봐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그래서 뭐랍니까? 달리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보아가지고는 그 속에서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경쟁이 있고 경쟁 구조 속에 있고 그것에 미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빠져나와서 새롭게 보면 그거에서 뭐합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가 있고 그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있어서는 IT 정보 기술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옛날에는 뭐 수작업으로 매뉴얼로 원시적으로 했었는데 요새 IT 기술이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그 기술을 적용하면은 많은 분야에 혁신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횡적 전개를 하게 되면. 그럼 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새로운 신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신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발 빠져나와서 들여다보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새로운 관점, 그게 바로 재정의입니다. 성공을 재정의하라 그 말이면 다른 사람 하는 길 똑같이 가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 있는 영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매우 잘 아는 어느 후배 한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유학 가서 공부할 만한 뭐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해외에 나가서 좀 공부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 되니까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네요. 좋은 뭐 대학이나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고 싶으니까 드디어 어떤 조건을 찾았냐면요. 입학 허가서 내주는 대학교, 학과. 결국 바꿔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학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 농대 계통을 갔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전공학에 관계된, 바이오에 관계된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걸 왜 선택했을까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그때 갔죠.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드디어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학위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니까요. 그렇죠? 그럼 박사를 받고 와서
현재는 바이오 분야에서 아주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화공과가 매우 유명했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자공학과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한 학과는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재정의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 당신에게 맞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남과 같은 모습으로 성공하는 걸 성공으로 보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생각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약간 바꿔놨습니다. 일반적인 성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돈을 잘 벌고 있다, 지위가 높다, 명예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일까? 그렇죠? 그게 과연 성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요. 강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거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 다음에 그 분야에 올인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잘하면 이루어진 결과에 관계없이 과정이 행복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결과마저도 뭐가 됩니까? 분명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도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어떤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재미있게 잘하다 보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거니까 아마 경제적인 면전도 따라올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한 거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집중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됐더니 돈은 자동적으로 그것도 따라올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따라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어떤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됐으니까 인터뷰 대상도 될 거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거고 그럼 명예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쩌다 보면 무슨 모임이나 단체 리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조건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사람 생각해서 성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한 개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상대편에서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그야말로 부차적이고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은 나중에 볼 것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하나의 컨셉을 만듭니다. 그것을 뭐라면 성공의 재정의.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하는 직업의 분야는 컨설팅 영역입니다. 저는 기업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컨설팅 분야에 들어온 지 이제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컨설팅 분야에 와서 처음에 컨설팅을 배울 때 제 눈에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는 성공한 컨설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 1번 매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력이 강철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입은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컨설팅 업계에서 우상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그들의 성공한 모습으로 조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마음의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저도 체력이 좋았으면 좋겠고 저도 잘하고 있으면 좋겠고 돈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일밖에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저의 투비 모습, 바람직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은근히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컨설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너도 저런 삶까지 돼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모델이 어쩐지 저의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좀 생겼습니다. 좋긴 좋은데 어쩐지.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컨설팅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원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컨설턴트 쓴 책인데 그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그는 글을 썼는데 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컨설턴트도 하나의 직업의 영역이다. 세상에는 직업의 종류가 참 많다.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가 컨설팅 직업이다. 그러면 컨설팅 직업 속에도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컨설턴트는 일 많이 하면 된다. 돈에 목숨 걸지 않는 컨설턴트 일 적게 해도 된다.
자기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봐서 일량을 조절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봉사활동과 그것에 관심이 더 많으면 그쪽을 더 하면 된다. 대신 손해가 하나 있다. 남 돕는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일을 적게 할 거니까 수입이 적어질 거다. 그건 맞는 이야기다. 컨설턴트는 하나의 직업의 영역이고 그중에는 다양한 컨설턴트가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한다. 이유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일 많이 해라. 그렇죠? 그러나 적절한 수입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고 싶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 라이프 스토리, 라이프 사이클 패턴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저는 그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자기가 출장을 가게 되면 호텔에서 머물게 되는데 호텔 화장실에 여러 가지 비누랄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포장을 뜯어서 쓰고 나는데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가방에다 넣어가 가지고 와서 자기 화장실에 놓습니다. 화장실에 놓고 있으면 처음에 출장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면은 자기 집에 부산물로 뭐가 생깁니까? 화장실에 여러 가지 비누가 각 호텔에 있는 쓰고 남은 비누도 있잖아요. 그 비누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비누가 많다는 걸 뭘 의미할까? 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생각해서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면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누가 드디어 마모되고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비누가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놀았나 보다. 일 좀 해야겠다. 사는 화장실에 비누 양을 보면서 비누가 너무 많이 쌓이면 내가 일 중독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비누가 다 떨어지면 너무 노은 것 같다. 일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케줄 관리를 한다라고 글을 써놨어요. 저는 컨설팅 프로페셔널 그 책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는 모방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가치관에 맞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과정을 내가 행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컨설팅 프로페셔널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까 말 일만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강철같이 일하면서 가족을 버려버리고요. 일에 중독되는 컨설턴트 대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컨설턴트가 저의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에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제가 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시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 외의 다른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족하고 있고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 제가 제 인생과 시간을 제가 설계했고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포트폴리오, 열정 포트폴리오에서 주장하는 바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인생을 볼 때 남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분야 속에 성공에 대한 많은 개념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 개념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서 그래야 하지 마시고, 그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당신은 어떤 일 가운데 그걸 했을 때 그것을 당신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당신 마음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당신의 성공이라고 재정의하십시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따라오는 많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것 가운데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것 가운데 영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생명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들은 첫 번째 키워드로 말하면 성공의 재정의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재정의. 저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당신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사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사십시오. 아주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여러 개 있어요. 제가 한 3개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사과 매우 좋아합니다. 배도 좋아하네요. 딸기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딸기와 바나나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더 성공적인가? 좋은 것인가? 사과와 배는 어떠한가? 비교하려고 보면 좀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싼 게 좋은 것이다. 그렇죠?
비싼 게, 귀한 거. 그렇죠? 비싼 거. 여러분, 근데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쩐지 좀 어색하고 어쩐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정했다고 생각합시다.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봤더니 배가 제일 비쌉니다. 배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요. 사과와 바나나와 딸기에 우리 교훈을 합니다. 너희들은 과일 중에 왕인 배를 본받아라. 배를 봐라. 너희들은 배와 비교하면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배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배같이 되어라. 그게 맛있겠습니까? 안 맞죠. 딸기가 어떻게 배가 됩니까? 배같이 생긴 딸기가 정말 성공한 딸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딸기는 딸기다워야 되죠. 배는 배다워야 되고요. 그렇죠? 다만 뭐랄까? 배가 그렇게 상품화지가 잘 됐다면 그것을 좀 교훈을 봐서 나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핵심의 원리에 대한 것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공통범을 말해서 성실해야 된다. 그건 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어느 분야나 관계없이. 그건 의미가 있죠.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말이야 의미가 있겠지만 똑같아야 된다, 모방해야 된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성공을 재정의하라. 나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각하지 않는 줄 압니까? 우리는 전달 학습, 배우는 것에 익숙하고 암기하는 데 익숙하지 생각해서 일하는 것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대평가하면서 나는 매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후배 한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런 저희가 3가지 정도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 자신의 한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레포트를 숙제를 내주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서 참고문을 읽고 책을 쓰는데 교수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그 책을 읽고 당신의 의견을 첨삭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책을 읽었으면 참고문을 읽었으면 그 책의 저자의 의견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당신의 관점과 다른 것이 있고 공감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해서 당신의 코멘트를 해가지고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코멘트를 하려고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이라서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전문가의 의견이구나.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겁니다. 안 써지는 거예요. 못 써서 그냥 제출했더니 교수가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자네는 이 숙제를 돈 주고 아르바이트 사온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쓴 겁니다. 자네가 쓴 왜 자네 목소리가 없냐는 거예요. 자네 보이스가 없냐는 거예요. 자네 색깔이 없냐는 거예요. 자네가 내 학생이라면 내 수업부터 들었으면 뭔가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자네 색깔이 하나도 없고 책에 있는 내용을 요점적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레포트냐고. 이거 돈 주고 사온 거 아니냐. 남에게 부탁했고 받아온 거 아니냐. 이거 파일로 메일로 받아온 거 아니냐. 교수로부터 그 지혜를 받고 계속 책을 읽을 때마다 비판의식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안 써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비판의식을 이렇게 써보는 것에 대해서 훈련된 적이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번은 수업 마치고 났더니 교수님께서 약간 짠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나오라고 하더니 자네는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왜요? 그때 공부할 자격이 없다냐? 자네같이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는 학생은 뭐 하려고 앉아만 있는 학생 보면 기분 나쁘다 이거야.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다고. 아니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당연히 예습 복습 많이 하겠죠.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책 많이 보겠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예습 복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자네 수업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본 적 있냐는 거야. 손 들고 질문했냐 이거야. 물어볼 게 없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배웠는데 물어볼 게 없냐는 거예요. 예습을 했는데 물어볼 게 없고 복습을 했는데 물어볼 게 없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네는 물어볼 게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다른 학생 손 안 들고 질문 안 하는 학생 자네 말고 또 있냐 이거예요. 곰곰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매우 점잖지야. 수업하는 선생님 혹시 방해될까 싶어서 손 들고 질문 안 합니다. 진로 방해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교수님께서 딱 보더니 손 들지 않는 학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 예습 복습 안 하는 학생. 저희가 이제 드디어 질문지를 일부러 만들었답니다. 5개씩. 그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렇죠? 근데 교수님께서 지적을 안 해서 뭐 질문지는 계속 5개씩 만들어가는데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오픈북이었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다 학기 중에 배운 거였습니다. 자기 노트 꼼꼼히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학점이 C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오픈북인데 내가 가르쳐준 것을 앵무새 같이 노트에 그것도 적으면 그게 무슨 실력이냐는 거예요. 뭐해서 논하라 그랬으면 자네가 한 학기 동안 나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 생각했던 자네 생각이 있을 거고 배우면서 생각했던 게 있을 거고 배우고 난 생각이 있어서 그걸 논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수업 시간에 있는 거 칠판에 적은 거 그대로 옮겨 적고 그걸 답안지 적어놓으면 이게 무슨 학생이냐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하고 똑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생각하는 데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는 알아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보세요. 그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정의해 보세요. 단어에 대해서 어렵지 않아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한 것을 뭐죠? 이제 생각합니다. 성공의 재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토의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같이라는 분야의 사람들과 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발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 맞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면 좋은 사람인가? 뭘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에 퍽 빠져서 미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시간을 제가 측정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주당 100시간씩 일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주당 50시간 일합니다.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정상 8시간에서 플러스 한 2시간 정도 오버타임 합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 5일 하니까 10시간 곱하기 5일하면 50시간이죠. 근데 이 땅에서요. 이 시간에 주당 100시간씩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당 50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당 100시간 일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인데 심는 대로 거두기 자연의 법칙이죠. 주당 100시간 일하는 사람을 주당 50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당 100시간 몰입해 있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공을 재정의하지 않고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주당 100시간을 몰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남의 눈치 보면서요.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좀 봐줘라. 알아줘라. 이런 마음자세로 주당 100시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의 재정의에서는 주당 100시간 몰입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잡으려면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걸 생각해보고 성공을 재정의한 다음에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용어의 제일 중요한 용어에서 강하게 말하는 것이 재정의하라. 남 따라가지 마라. 남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하나의 예제일 뿐이고 이그젠플일 뿐이지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는 책이 내용이 성공의 열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라는 용어입니다. 자신만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승무라는 그 탈춤인가요? 승무를 봤습니다. 승무. 승무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불교 문화권에서 불교에서 파괴승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종교 생활 쭉 이렇게 하다가 뭔가 뭐 뜻이 안 맞아서 속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별의 장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은 불교에 심취돼 가지고 거의 풀 타임으로 거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걸 그만두고 세속을 해서 새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파괴승이라고 할까요? 파괴승이 드디어 마지막 춤을 추는 것이 승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승무라는 그 춤이 상당히 비장한 춤이네요. 그리고 엄숙하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 춤이네요. 그 자리에 등장인물과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2012년에 승무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비장함을 갖고 봅니까? 아름다움으로 보고 예술로 봅니다. 무형문화재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로 승무를 해석합니다. 그렇죠? 승무를 만든 사람과 승무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옛날 모습에는요. 그 승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교적인 철학적인 고뇌가 들어가 있는 깊이가 있는 특별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승무를 추는 사람과 승무를 보는 사람은 예술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습인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어떤 패러다임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정의를 해가지고 성공을 재정의한다 했잖아요. 정의를 해서 40년이 지나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주 익숙한 일상적인 모든 것이 과거에도 익숙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혁신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이죠. 그렇죠? 지금 보편적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 혁신적인 것은 또 발생하고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돼서 오늘까지 쭉 변화 속에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을 재정의해서 몰입하게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20년, 40년 지속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의미와 해석이 바뀐다는 겁니다. 승무라고 하는 것의 최초의 모습과 이미지는 있었지만은 시대가 바뀌니까 겉모양 똑같지만 속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의미가 재창조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나는 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뜻을 세우고요.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도전해가지고 그 일을 쭉 꾸준히 해가면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생각은 뭐라고 말할까요?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죠. 남하지 않은 생각에서 남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40년 지나서 남다른 생각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게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뭘 합니까?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오는 겁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40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걸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모습을 현재의 삶에서 구현시켜보도록 노력해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삶의 의미도 바뀔 뿐 아니라 세상도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느 대학을 갔더니 그 다음과 같은 표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죠? 나는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등등 그러한 종류의 큰 야망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겠다. 인류 공영하겠다. 그런 아주 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열정 포트폴리오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의 열정 포트폴리오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재정의하고 당신이 의미 있는 삶을 시작을 해서 그것을 지속해서 가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은 좋은 생각, 남다른 생각이 지금은 특별한 생각으로 보여지겠지만은 20년, 40년 지나면 그때는 뭐죠? 보편적인 생각이 되고 일반적 생각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잘 된 모습은 과거의 결과로 지금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미래를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나는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걸 가면 세상이 그 모습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자신의 의미를 발견해라. 근데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발견합니까? 남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남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다르다고 보이는 것이 기본이 되고 보편성이 되고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삶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도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라는 말에 이제 깊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의미 내에 올인하게 된다면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올인하게 된다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인사이트고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고 통찰력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요. 자기에 맞는 것에 재능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책에 나온 교과서를 받으면 10,000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유능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투자를 했습니다. 10,000시간 하는데 자기는 20,000시간, 50,000시간 했습니다. 그렇게 10,000시간, 50,000시간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유능해지겠네요. 잘하겠네요. 남보다 잘하겠네요. 그 분야는 분명히 잘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뭐냐면 인사이트래요. 통찰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야. 해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다보는 것이 생기는 거죠. 미래가 직관적으로 생기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인사이트 있는 사람을 당할 재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동메달 몇 개, 그죠? 근데 그 평가할 때 이러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가 금메달 한 개, 금메달 한 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한 개 이렇게 땄습니다. 금, 은, 동 하나 땄어요. 근데 어느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금메달 하나도 못 땄어요. 은메달 35개, 동메달 150개. 우리 등수를 이렇게 적을 때 누구부터 적어줄까요? 그죠? 한 국가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였고 3개밖에 못 땄어요. 메달 3개밖에 못 땄어요. 3명이 메달 땄는데 한 명은 정말 잘하고 금메달 하나 땄고요. 좀 잘해서 은메달 땄어. 하나 좀 못했어요. 그래서 동메달 땄습니다. 3개밖에 못 땄어요. 근데 한 국가는 아주 많은 메달 땄습니다. 금만 하나도 없어요. 국가 선수 이렇게 등수 적을 때 주로 금메달부터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메달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메달과 동메달 보면서 뭐랍니까? 쓰는 용어가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그죠? 어떤 분야에요. 통찰력과 인사이트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신기술, 신공법들입니다. 신개념들을 만들어요. 근데 신기술, 신공법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합니까? 품질도 혁신시키고 가격도 혁신시킵니다. 성능이 지금 과거보다 2배, 4배 좋아지면서요. 성능이 몇 배 좋아지면서 가격은 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앞에 쓰는 모든 것들, 그 앞에서 말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공해 하는 사람의 열정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뭐냐면 성공을 재정의한 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에 자기를 올인해가지고 만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다 보면 어느 경제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에 이르고 나왔을 때 갑자기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통찰력이 생겨버린 사람을 통찰력이 안 생긴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한 분야에서 통찰력이 생기기까지 몰두할 필요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언제 통찰이 생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앞에서 멈춰버린 사람이 아주 많겠죠. 제가 저의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과목을 공부하는데 공부가 참 잘 안 됩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읽어갑니다. 뭐 의무감과 부담감 속에서 계속 읽어가는데 마음속에 진도가 나가면 동시에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책 진도에 반까지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3분의 2가 지나는 어느 한 페이지를 넘기는 갑작스럽게 전체가 싹 보여버리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해서요. 아직 뒤는 넘겨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뒤쪽에 다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느 책을 읽는데 그 책이 있는데 읽어봤는데 책이 별로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돼서 읽어도 이해 안 되는데 한번 읽어는 봐야겠다. 계속 진도 나가는 거죠. 반이 넘어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3분의 2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앞에 모든 거 읽었던 모든 거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니 안 읽은 뒤쪽도 이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 뒤에는 정말 부담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지 3분의 2 있던 그 페이지 넘기기 바로 직전하고요. 그 다음 그 순간하고는 순간의 시간 관계로 봐서 아주 찰나적인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실력의 차이로 봐서는 계단이죠. 급이 달라집니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이 무엇일까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속한 분야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을 것인가? 또 통찰력 얻기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인터뷰했던 많은 사람을 보니까 그 분야에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고요. 그 분야에 인사이트가 있더라는 거, 통찰력이 있더라는 거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업계를 재편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합니까? 모든 걸 새롭게 하는데 그 통찰력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못 당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통찰력이 생기도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집중화시켜서 거기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뭐랍니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뭔가 이룬 사람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세상이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기대치와 필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두로부터 기대감을 받고 있거든요.
기대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으로도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내가 가까운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내가 섞여 있는 조직으로부터 기대감을 받고 있고 어떤 역할을 원하는 거죠. 뭘 해달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할 때 충분치 못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기대치는 높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요. 또 이루어는 성취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속에서 계속 긴장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세상을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저자들은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내가 봤더니 사람들을 봤더니 세상 사람의 눈초리에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중에 없고 자기가 관점에서 인사이트 있는 사람이 세상을 쭉 둘러봤더니 세상에 필요한 게 참 많더라는 거죠. 도와줄 게 참 많더라는 거죠. 의미 있는 게 참 많더라는 거죠. 내가 도와주면 좋을 게 많더라는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도와주면 잘 될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지금 세상을 쭉 보니까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고 아주 비효율적인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인사이트 있는 사람으로서 통찰인 사람을 딱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 저래서 되겠나? 그렇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드디어 세상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 실력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데 다 못하니까 그저 제일 하고 싶은 것, 그렇죠? 그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투자하라는 거죠. 그거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필요한 걸 도와줬으니까.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거품 같아가지고요. 내 관계된 모든 사람의 기대치는 항상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잘 이렇게 거품 같아가지고 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져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현재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필요한 것에 나는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필요한 것에 내가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하는 사람의 열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필요한 것에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걸 주목했으면 좋겠다. 따라가지 말고 그냥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지 말고 기대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모든 게 꽝 돼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모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요.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젊어 보이기 때문에요. 인생을 참 길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기회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제 친구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제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14년 동안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012년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7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끝에 전화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7년이라고 해요. 저는 마지막 7년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니 왜 무슨 지금 왜 마지막 7년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21년을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고 첫 번째 7년을 지났고 두 번째 7년하고 이제 마지막 7년의 시작인데 7년이 지나면 자기는 후배에게 인수인계하고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를 떠날 생각이니 마지막 7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7년의 첫 해년도 2010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 7년.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이제 상황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맞아. 맞다. 그래, 20년 한다 했지. 벌써 14년 됐구나. 이제 7년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첫 해니까, 맞구나. 그리고 정말 그는 7년 지나면 그 일을 내려놓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짧아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작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주 많은 것에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그 시간은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는 거죠. 선택. 다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 선택,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술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라 하더라도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야지 일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말합니까? 정말 내 주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참여할 것인가?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다른 사람이 기대한 데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사람의 목소리하고 기대치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을 잘 생각한 다음에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꿈을 이룰 지적 자원을 획득하라. 이 표현이야. 이 책에 나와 있는 인터뷰했던 내용 사람들의 거의 100%가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참여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을 도와줄 만한 힘이 있는 거야. 그 힘이 뭐냐면 지식이야. 아까 말했던 인사이트야. 그렇죠? 그것을 말하면 지식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해지면 그렇죠? 이 책에 있는 많은 예화 중에서 한 사람을 든다면 이 앞에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행정부에서 했던 그 라이스 그 국무장관입니까? 에 대한 사례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러시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됐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는 사는 과정에서 2년 있었습니다. 그쪽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러시아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교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다른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자료들을 많이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 러시아 분야에서는 최고가 됐어요. 그랬더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긴장 관계도 있고 따질 것도 많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떻게 왔습니까? 러시아 쪽에서 뭐 방문이 왔습니다. 미국에 방문 왔어요. 대통령이 그를 만납니다. 만나서 러시아도 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는 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100% 서포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스. 그렇죠? 라이스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깊이 있는 양과 질에 있어서 풍부한 지식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좋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까 필요성은 있다고 했는데 필요성을 내가 도와주려고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뭐로 하면 좋겠는가라고 말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이야. 미래 시대는 지식 자본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뭡니까? 돈이 있고 없고 쉽게 말해서 자본가와 뭐 이렇게 쉽게 해서 뭐 그 권력에 대한 문제랄지 양반과 상놈에 대한 문제랄지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을 있다면 미래 시대는 지식 자본에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지식 자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냐면 내가 갖출 지식 자본이 무엇인지 내가 뭐 어떤 분의 지식 자본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아주 좋은 책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로 팀으로 구축하면 됩니다. 내가 그 분야에 관심만 있으면요.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정말 잘하는 A급 인재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로 팀으로 구축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지식이 없더라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고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아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미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독불장군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혼자서 그 모든 걸 안다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느 회사에 제조업에 컨설팅하러 갔습니다. 대체 재질을 검토하게 됐어요. 재질이 있는데 재질을 변경하려고 생각합니다. 대체를 검토하는데 그 저와 같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상의했는데 뭐 별로 아이디어 나오질 않아요. 대체 재질로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봤더니 뭐 금속의 가짓수가요. 한 10가지 20개 나오는데 더 나오질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쉬는 시간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뭐 더 아는 것도 없고 뭐 관계된 사람도 아는 것도 없고 서로 막 비해서 그 중에서 골라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탁월하질 않아요. 일단 쉬었다 합시다 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 만났죠.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전공이 뭐예요? 그랬더니 금속공학을 전공했다고 그러는 거야. 금속공학이요? 갑자기 관심이 생겨. 금속공학이요? 금속공학 어디 뭐 석박사도 공부했나요? 아, 예, 석사까지 했습니다. 아니, 금속공학을 그냥 학사만 해도 금속을 잘 알 것 같은데 석사까지 대학원까지 나왔다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금속에 대해서 대체 재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이 금속에 대해서 가짓수가 한 몇 가지나 돼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금속 가짓수 있잖아요. 선택 가능. 그러면 리스트를 가져다가 좀 이렇게 구해다가 이렇게 좀 평가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물었던 저의 의도는 뭐냐면요. 몇백 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알고 10개, 20개지만은 그는 금속을 석사 졸업한 사람이니까 적어도 100개, 200개 적어도. 많은 5, 600개 아니면 1000개나 되려나? 그 리스트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럼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면은 훨씬 이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 질문했어요. 근데 그가 저한테 딱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예, 금속이요? 금속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금속 사전. 금속 사전 가져다가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금속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금속 사전이요? 금속 사전은 금속의 가짓수가 몇 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한 3만 가지 될걸요? 제가 3만 가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금속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100가지를 알아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발견되어 있는 금속의 가짓수는 2, 3만 가지 된다 하는데 1%만 2, 300개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 금속 사전을 의존하지 않고서 내 성과를 탁월하게 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에 멤버가 되면 됩니다. 그 멤버가 돼서 그들과 같이 교류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일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아쉬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멤버가 되는데 유유상종이라 하지 안 끼워준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저 그룹이 참 좋은데 내가 거기에 신청을 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 합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집중해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는 순간 이 사람은 그 분야에 통찰력 있고 일강에 있다고 인정받는 순간 끼워주는 거죠. 그렇죠?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다 하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드디어 뭡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너서클이 만들어지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볼 수도 있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시대는 네트워크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것인가 네트워크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는 방법은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을 어떻게 잘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시대에는 또 지금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책에서는 그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적 자본을 취득하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을 취득하다는 표현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나오는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재미난 그리고 의미가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도했는데 실패 안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실패했다고 자라지 말고 그걸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돌이 다가와요. 이제 드디어 기어 다니더니 서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서죠. 뭐 많은 것이 발생합니다. 잡아줘야 섭니다. 서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뭐 합니까? 시도 끝에 드디어 섭니다. 그럼 오늘 박수를 쳐주고 어우 대단하다 하고 격려합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는 것을 배울 때 단번에 일어서는 보면 지구상이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계속 연습해보고 시도한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여러 번의 실수 속에서 드디어 서서히 힘을 얻게 돼가지고
반복을 안 하게 되면서 서서히 한 단계 좋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 드디어 그것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서는 것도 똑같지만요. 자전거 배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전거 배운 사람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죠? 중심 어떻게 다 머리로는 압니다. 몸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어때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옆에 누가 잡아준 사람이 잔소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중심을 이렇게 따라가라니까 서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머리 위에 했던 거 몸으로 드디어 체득해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드디어 뭐합니까?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는 것은 안 하던 걸 하는 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을 그건 상식이다 그 말이죠. 근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드디어 보니까 내 체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움츠려서 안 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일어서야 되는데 한 번 넘어졌더니 이제 부모로서 일주면 막 주먹 패기시하면 야단이 그것도 못 하고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런데 평생 안 해버립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는 실패하면은 안 합니다. 그렇죠? 멈춥니다. 승자는 뭐합니까?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과정으로. 성공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실패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에 올해 여러분의 삶이 도전적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인 삶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올해 실패가 없다 그 말은 내가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네요. 노력하고 하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된다. 힘에 벅차다. 그게 도전이죠. 그렇죠? 그런 도전의 자세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뭐 합니까? 자기 힘에 붙이는 걸, 안 해본 것, 새로 하는 게 좀 겁이 나는 것, 해도 잘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해보는 과정이 성공하는 사람의 열정의 필요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과정으로 여겨라. 그것을 뭐합니까? 도전으로 받아들여라. 도전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미에서 도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의 그 미찌미 뉴테크라고 하는 공장을 방문했더니 그 공장에 이렇게 간판에다가 일본어로 써놨는데 표를 써놨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뜻이 이런 말이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지원합니다. 실패를 지원한다고 써놨어요. 저는 말이 우리 좀 약간 이해가 될 듯하면서 약간 좀 그래서 표현이 실패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실패를 뭘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관계된 사람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아니 실패를 지원한다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 신제품 만드는데 관심이 많은데 신제품 만드는 신기술과 신공을 만드는 관심이 많은데 이게 한 번에서 되겠습니까? 엔지니어들, R&D 연구원들 하다가 5번, 10번 해갖고 안 되면 멈출까 봐서 우리는 실수와 실패로 반복해서 하는 거다. 우리 회사 정책은 뭐냐면 무한정 실패하는 것을 지원한다. 무한정 실패하는 걸 지원한다. 그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신기술과 신공법이 탄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축되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요. 주춤하지 말라고요. 멈추지 말라고요. 실패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고요. 실패하는 거 괜찮다. 실패해야 된다. 실패해야지 된다. 그렇죠? 실패 안 하면 안 된다. 실패해야 된다. 또 실패했네. 잘했네. 또 실패. 또 실패. 계속 실패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회사가 미래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라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회사 직원들은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어요. 태도가. 왜? 회사 곳곳에다가 우리는 실패를 지원합니다. 라고 다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과감함성이 있는 거죠. 왜 그 표를 붙여놨을까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고 관계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더 나간다는 것은 안주하는 게 아니죠. 뭔가 더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있는 거고 그 새로운 것에 분명히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음 자세죠. 과정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명언들이 많죠. 명언들이 많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뜻을 세우고 나서 하다가 안 된다 해서 멈추면 실패가 되고 될 때까지 하면 성공입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뜻을 세우고 가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안 되죠. 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멈추면 이제 더 진도 안 하면 그건 실패죠.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해버리면 될 때까지. 그와 유사한 표들 엄청 많죠. 인디안의 추장은 기도만 하면 기우제만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비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반드시. 그죠? 세상에 1년 365일 우리가 뭐 확률적으로 볼 때 강우량이라 할까요? 제로인 지역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1년 365일 비가 오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오긴 옵니다. 지금 필요한데 지금 안 와서 문제지만. 인디안 추장 비가 안 와서 타들어가면 드디어 왕가 기도한다고 하네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추장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럼 뭘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심하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시간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름이든 한 달 기도가 깊어질 뿐이지 비는 언젠가 반드시 올 거고 추장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 그렇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것. 그래서 과정으로 보는 것.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012년에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할 것인가에 여러분 실패 제목 잡는 게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나는 2012년에 무슨 실수를 할까? 무슨 실패를 해볼 건가? 그러니까 우리 실패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의 아주 멋진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는 이렇게 간부를 승진시키는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반대더라고요. 연초에 자기 개인 목표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관리, MBO 그래가지고 목표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올해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신고를 다 합니다. 자기 신고를 다 하고 공지를 다 하고 게시를 해요. 연말 되면 또 결과에도 자기 보고를 해요. 연초에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람, 목표를 달성한 사람, 이렇게 목표를 100이라고 한다면 초과 달성 130, 150 한 사람, 그다음 목표를 달성했어요. 100 한 사람, 105, 101, 100 한 사람, 그렇죠? 목표를 좀 미달한 사람, 8, 90 한 사람, 많이 미달한 사람, 많이 미달하면 50이야, 그렇죠?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자기 목표 세웠는데 목표를 많이 초과 달성한 사람, 목표 달성한 사람, 좀 미달한 사람, 많이 미달한 사람, 그렇죠? 한국식 평가 방법은 일단 목표 달성해야죠. 초과 달성한 사람은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더 잘한 거네요. 이게 한국식이죠. 그 회사는 제가 가서 딱 미팅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회사는요. 목표를 많이 초과 달성한 사람은 좌천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리더가 어떻게 목표를 세웠길래 이렇게 애칭력이 없어가지고 초과 달성이 될 수가 있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리더로서 이렇게 목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해도 초과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초과 달성해야 되는 게 당신이 계획 능력이 있는지 도전 의식이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허무하게 초과 달성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승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좌천 대상이야.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회사가 되겠나? 자, 승진 대상 전부 누굽니까? 50% 이하만이 이제 검토 대상이 되는 거예요. 50% 이하. 30% 된 사람 있잖아요. 10%밖에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은 아주 딱 보고할 때도 당당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연초에 목표를 발표해서 여러분 다 웃었죠? 그죠? 왜? 말도 안 된다가. 그렇죠? 다 웃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도전했죠. 다 망했죠. 다 안 됐죠.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너무나 높았으니까. 실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10%. 왜? 다 실패했으니까.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높은 목표를 도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를 도전해서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 10%. 이것을 무용담으로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거예요. 다 박수 쳐주고요. 당신이 우리 회사 미래다 이거예요.
와, 저는 그 회사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하고 정말 반대해요. 그 리더들이 그 회사의 리더를 승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얌전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뭐라고 하면 전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런 전쟁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경쟁력이 없지요. 그렇죠? 거기에 도전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려면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는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라. 뭐냐면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뜻을 세우고 종이해갖고 다 갔는데 해보니까 판단되는 게 있어요. 시간에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생각한 다음에 딱 봐서 판단해봐가지고 좋을 줄 알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스톱하고 바꾸라는 거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봤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점수가 좀 근데 참 억울합니다. 뭐냐면 시험을 볼 때 점수는 올라가요. 평균 점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점수가 올라가니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해가 됐습니다. 벌써 몇 년째 떨어졌는데 어느 해가 딱 됐어요. 이제 작년에도 뭐 했는데 드디어 저한테 와서 즐거운 보고를 했습니다. 1차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했대요. 계속 1차로 떨어졌었는데 사법고시에 1차 합격했다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제 기뻐했습니다. 어우 잘 됐다고. 이제 드디어 이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평균 점수 60점이라면 뭐 52점, 54점, 58점, 59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될 때가 됐는데 이번에 1차 고시 합격을 딱 했다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2차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아주 시무룩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라는 말은 내년에 또 준비해서 시험을 볼까요 말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벌써 떨어질 횟수가 너무나 많은데 또 1년을 더 도전해야 되는가? 그렇죠? 도전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면 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죠?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면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그러면 그만두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는 이제 너무나 많이 지쳐버려가지고요. 이제 자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한 번만 더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해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죠? 공공 고민하다가 본인도 너무 망설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진로란 다양하게 있는데 자네에게는 그 사법고시 돼서 이렇게 검사 판사 되는 게 별로 허락되지 않는 것 같으니 그걸 정리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찾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사법고시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 포기했다는 말을 듣을 때 마음이 많이 쓸쓸했습니다. 꿈을 세웠었는데 오랫동안 도전했는데 그리고 될 듯 말 듯 순간까지 갔는데 마지막 자리에서 포기한다는 것에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에 본인의 어떤 것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포기하고 나서 그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까지 오래된 준비했는데 이제 그 관련된 공부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출입은행인가요? 거기에 은행에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내고 그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번에 수출입은행에 해갖고 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 해서 그러냐고 뭐 봤더니 시험과목이 많이 겹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의 그 시험 보는 그 과목하고 사법고시 과목하고 이제 많이 겹치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활용이 되나 봐요. 과목상으로, 내용상으로. 그래서 뭐 용이하게 은행 시험에 합격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드디어 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사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와, 매년 특진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까 사법고시 그만두겠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막 이게 망설이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지 그래. 그 뭐 원한다면 1년만 더 해보고 막 했던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조언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보니까 그가 은행 쪽으로 개통으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쪽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음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정리 딱 했는데 드디어 마치 물 만난 고기 같이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법고시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은행 일을 아까 말한 표현 주당 100시간씩 일하고 나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청년들을 보고 있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거,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던 어느 청년이 얼마 전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가지고 덜 찾아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고, 뭐 대기업인데 취직했다고 뭐 축하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해서 격려를 했죠. 근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하는 거라서 그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죠. 이제 첫 출근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잘할지 조언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 뭐 조언 하나 해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아직은 신입사원이니까 입사하면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선배지 않느냐, 직장 선배지 않느냐. 그러니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당신이 입사한 곳이 신입사원인데 당신 선배 아닌 사람 누가 있느냐.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출근해서도 그러고 보는 모든 사람, 회사 건물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자네 선배니까 뭐 얼굴을 알던 모르든 관계없이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하는 건 좋은 거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인사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죠. 3달 지나서 저에게 상담 요청이 왔어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 지난번에 인사 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곤란해요. 저는 제가 인사 잘하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상담하러 온다니까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일이 생겼지? 이제 와서 만났죠. 예를 들어서 뭔데? 인사 잘했다고 누가 뭐라 해? 그럴 리가 있나? 제 상식과 반대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가 신입사원이니까 일찍 출근한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이제 사무실 방들이 있잖아요. 방들이 있으면 전 직원에 대해서 직원 아주 많잖아요. 전 직원은 1대1로 찾아가서 90도로 인사한 거예요. 큰 소리로 매일같이. 처음에 신입사원 일주일을 그럴 때는 봐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옆방에 다른 사무실에서 자네 들어와서 인사하지 말고 문 앞에서 한 번만 인사하고 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와갖고 1대1로 찾아갖고 앞에 90도로 매일같이 인사하니까 어찌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이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겠지. 그렇게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도록 인사하면 되느냐. 좀 잘하는 거 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 정도에 지나친 것 같은데 당연하지. 같은 부서 같으면 또 이렇게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책상마다 가가지고 90도로 인사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그건 너무 무리다 지나치다.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제 너무 심하게 했구만 내가 보니까. 그래. 이거 좀 줄여야 될까요? 이거 부담 주면 안 된다고. 그 문 앞에서만 인사하고 가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9개월 만에 특진했어요. 대리로 승진했어요. 입사한 지 9개월 만에 특진제도. 그 회사 특진제도 했는데 전 사원이 추천해가지고 특진해버렸어요. 9개월 만에 대리로. 그래서 제가 특진했다는 말 듣고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특진제도가 있는 줄 알고 신입사원을 9개월 만에 특진시키는 건 처음 듣는 말이 돼가지고 당신 뭘 잘했어? 특별히 잘했나 보네? 왜? 그랬죠. 남들이 다 말하는데 인사 잘해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인사 잘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귀여워 보이고요. 그렇죠. 모든 게 또 팀워크도 매우 좋고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일 잘한 거죠. 일 잘 됐죠. 일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다 귀여워 보이고 잘해 보이고 다 마음에 들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잘 된 거예요. 특진제도에 해당하다 누구 한 명 뽑으라 하니까 인기 투표에서 다 뽑혀가지고 9개월 만에.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현재 하는 일 막히잖아요. 아까 실패를 계속 거듭해야 하잖아요.
정말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한하기 때문에 스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스톱을 딱 하고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시작했다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거 끝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 이야기를 마치고 정리를 하도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을 넘어서 소중한 미래를 창조하는 말하고 크고 위험하여 대담한 목표로 우연한 행운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이게 뭐냐? 미래 준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래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인생 내가 내 식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까 좋은 방향을 세워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세상에 시기 질투가 없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웃사촌에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그렇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잘한다 하지만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그런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난받는다 해서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우연한 행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연한 행운은 뭐냐면요, 이제 기회를 잡는 건데요. 기회를 잡는 건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요, 성공한 사람의 일은 제가 잘 분석해봤더니요, 절대적으로 일직선으로 좋아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쭉 이렇게 가다가 탁 튀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또 튀어요. 그래서 계단형입니다. 성공의 이미지는요, 계단형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말로 때가 되면 튑니다.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때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고 곧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도전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행운이 찾아옵니다. 뒤돌아보면 뭐합니까? 그 사건을 보면 준비된 사람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오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표현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행운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앞머리는 엄청 길고 뒷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앞머리가 길다는 것은 오고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나간 기회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준비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뭐합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의 계단이라는 것은, 계단이라는 것은 테이크 오프, 이렇게 탁 튄다는 거죠. 또 유지가 또 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튀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때는 언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준비해가지고 잡아서 올라가는 거죠. 우연한. 저는 이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성공해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느 과정에서 드디어 기회를 만나게 되네요. 찬스를 만나게 되네요. 대타를 하게 되네요. 대타. 그러니까 우연한 게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되고 긴급으로 투입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대타로 우연찮게 어떻게 꼬여가지고 그냥 딱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실력 발휘가 되는 거죠.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탁 해갖고 갑자기 들으면서 대타로 들어간 사람이 주연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저는 국내에서도 아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연한 행운. 표현은 우연한 행운이에요. 우연한 행운이에요. 우연찮게 그런 기회가 와서 붙잡아서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연한 행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준비 과정, 과감한 도전 의식에 대한 것은 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때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10년이네요. 보니까 10년. 인생에 있어서 우연한 행운은 몇 번 올까? 제가 많은 자료를 연구해 본 끝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30번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연한 행운은 몇 번 올 것이고 30번이나 와요. 30번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행운은 나한테 왔지만 내가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버리는 행운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번 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3번은 좀 제가 보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에 있어서 우연한 행운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30번 옵니다. 30번은 어떤 의미일까? 매년 온다는 말도 되고요. 자주 온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말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 연말 가기 전까지 여러분 분명히 우연한 행운은 반드시 옵니다. 왜? 30번이나 해서 1년에 한 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2010년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오는 거죠. 날짜는 모르겠네요. 8월지 9월지 12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올 연말까지 안 오면 내년 말까지는 분명히 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 내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